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은 그냥 이격 조정이다.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보더라도 1월, 2월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한 대 때려 맞은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차트가 연기금의 순매매 차트고요. 그리고 밑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근데 연기금도 팔고 있었고 외국인도 팔고 있었던 거죠. 개인만 샀죠. 네, 외국인이 2월 달에 뭐 19조 9천억 팔았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구조적 약세장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코스닥 팔아야죠. 소형주 팔아야 되죠. 항상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코스피 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1,450원, 80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고민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코스피 차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쭉쭉쭉쭉 오르던 장이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을 겪고 나면 이제 뭐 사실 좀 어려운 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의 좀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한번 이번 갑자기 이제 3월 들어서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거 하기 좋은 말로 그냥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문이야 하면 됩니다만 뭐 그것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얼마 전에도 해외 전략가 예. 분이 한국의 이격이 너무 가파르다. 이격이. 그러면서 과거 닷컴 버블 때랑도 비교하고요. 네. 금값이 고점을 쳤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쳤을 때, 그때 200일 이평하고의 이격이 70%가 넘어갔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조정을 겪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단기 숏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전쟁을 예상하고 매도를 콜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략가 뭐 이름을 밝히시기는 그렇고요. 아닙니다. 그 검색해 보면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약간 좀 베어리시한 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잘렸었어요. 마르코비치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아, 예. 그런데 요즘은 내 말이 맞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JP 모건에서 네. 예.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격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더니 네. 이 정도면 조정받을 만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쭉 제가 예, 예. 오늘 종가 나온 걸로 다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2월 26일 날 6,347을 찍었을 때 200일 이평이 3,714거든요. 200일 이평선이 네, 3,714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71 이렇게 일부러 이격도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200일선보다도 1.71배 높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6,347을 나누기 200일 평선으로 하면 네. 1.7배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한 70% 정도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번 조정은 이렇게 이격이 과한 상황에서 이격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찰나에 소위 말해서 울고 싶은데 뺨 한번 때려줬는데 네, 맞아요. 그 뺨이 그냥 이렇게 톡 때린 게 아니라 요즘 뺨 때리게 하는 무슨 경기가 있잖아요. 예, 진짜. 기절시키는. 체중실에서 네, 때리는 그런 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그러시고, 아니 어떻게 9.11 테러 때 12.02 빠졌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이란 전쟁이 아무 일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9.11 테러 때 겪었던 그 공포감에 비하면 이번 공포가 그 정도로 심한가?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 9.11 테러 때랑 딱 다른 점이 뭐냐면요. 9.11 테러 때는 2001년, 2002년, 2000년 3년 동안 미국이 닷컴 버블을 깨지는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2000년도에 이미 5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리고 2001년도에 500에서 6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9.11 테러 딱
터지기 직전에 그 전날에 550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네, 코스피가 이미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9.11이 터졌던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PBR로 따져도 이 2배가 넘어가는 네, 그래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딱 이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뺨을 때려준 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은 그냥 이격 조정이다. 이격 조정이다. 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려놓고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보면 코스닥도 1월 말에 보면 랠리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이격이 뭐 170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아하. 이 140 언저리에서 이격 조정을 겪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와중이었고 그다음에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보더라도 1월, 2월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예, 한 대 때려 맞은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차트가 연기금의 순매매 차트고요. 연기가. 예, 그리고 밑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런데 연기금도 팔고 있었고 외국인도 팔고 있었던 거죠. 개인만 샀죠. 네, 외국인이 2월 달에 뭐 19조 9천억 팔았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구조적 약세장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코스닥 팔아야죠. 소형주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형주 여기 코스피는 이런 모습인데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1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연기금도 보면요. 6월 중순부터 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저께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는 희한한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매도였었잖아요. 네, 그래요. 20조 중에 22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유가가 폭등을 하고 이게 과거에 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그때 73년, 79년도에 미국 시장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났었으니까요. 그런 장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을 무서워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먼저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스닥의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소형주 차트를 보면 아니네. 사고 있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10년을 근무했던 저희 동료의 그 후배가 홍콩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한국 ETF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비중이 너무 늘어나서 매일같이 조금씩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던 그 반도체의 매도가 어떻게 보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맥쿼리도 그렇고 허구한 날 비중 늘려라. 네. 예, 목표 주가 네. 상향시키는데 네. 저놈들이 괜히 리포트는 목표가 상향시켜 놓고 뒤에서 파나 이런 의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ETF에서 그 비중이 너무 초과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쳐내는 그런 식의 매도였다라는 걸 보고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코스닥 중소형주만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2월달 투자자 동향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외국인이 1조 3,990억을 팔았는데 13조 9,900원이요. 코스닥이 1조 1,000억이나 샀다는 거죠. 코스닥은. 네. 이런 거 보면 리스크 오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25년 작년에는 보면 작년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도 4조 6천억 코스닥에서 2조를 팔았으니까 시장 규모에 비해서 코스닥을 더 코스닥은 많이 많이 팔았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작년 시장에 코스닥은 왜 이래 약해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매매 패턴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느냐면요. 우리가 풋콜 레이셔라고 있잖아요. 예. 이 파란색이 풋으로 콜보다 풋에 많이 쏠렸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풋콜 레이셔가 나오는 게 소위 말해서 패닉 셀링 지표이고요. 요런 빨간색은 콜 매수가 훨씬 많았을 때입니다.
최근에 보면 콜 매수가 많다는 말은 이제 상방향 배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풋콜 레이쇼만 보더라도 최근에 좀 과열이었다. 과열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아지고요. 자, 그런데 네. 자, 이게 구조적인 하락장으로 가려면 해외 시장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의 시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계속 한 30조, 50조 때려 팔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아마 걱정이실 건데, 이게 잘 아시는 이제 빅스입니다. 자, 빅스인데, 파란색이 빅스. 예, 파란색이 빅스고 까만색이 S&P 500인데요. 자, 작년 트럼프의 폭탄 관세가 있기 전에는 보면 빅스가 50을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2024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 했을 때 이때도 보면 빅스가 38을 넘어갑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중동 이슈가 우리가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예. 뭐 108불, 110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이 빅스에 나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25도 못 뚫고 있어요. 지금 유가가 뭐 환율이 장에서 지금 그런다 해도 그냥 23, 24예요. 자, 그러면 최근처럼 약간 공포스러웠던 게 23년 10월 초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랬죠. 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도 보면 빅스가 25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사태는 과거에 우리가 70년대를 너무 가지고 오는데 80년 이후로 중동 사태 때문에 시장이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동 사태가 터지면 전쟁이 터지면 그거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늘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23년 10월에도 보면 빅스가 되게 조용하고요. 네. 근데 이때도 우리나라 시장은 10월 달까지 8월, 9월, 10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약했고 이때도 미국 시장이 빠졌었는데 이때 왜 빠졌냐면 23년 10월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하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에 이렇게 반영을 했던 거지. 빅스만 보면 그때 중동 전쟁이 어떤 큰 공포스러운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이틀째 12% 빠진 거는 과도한 반응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보면 지난번 23년 요 10월만 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집니다. 중동 사태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얌전해요. 네. 주가가 박살난 거에 비해서 환 시장이 이 정도 되면 뭐 1,550원 막 1,600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 시장도 상대적으로 되게 차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조정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격 조정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과거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나스닥의 주봉을 들고 왔는데 이게 언제냐면 2017년에서 18년 트럼프 1기의 1년차, 2년차 차트를 들고 왔거든요. 그럼 이런 조정이 과거에는 없었냐. 그럼 2017년에 반도체 랠리였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면 갑자기 2월 달에 나스닥이 2주 만에 이게 주봉이니까요. 2주 만에 한 10%가 그냥 확 빠집니다. 확 빠졌다가 또 반등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이격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저때 저도 기억납니다. 미국은 저렇게 해서 말씀하신 저 가운데 부분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이격 조정하고 다시 쭉쭉 가다가 이제 코로나 두드려 맞을 때 이제 빠졌는데 우리는 저때 2018년 미국 꺾일 때부터 같이 꺾여가지고 2020년 코로나 맞았던 그 3월까지 계속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왜 그랬냐면 2018년도가 지금하고 이제 다른 점은요. 예. 트럼프 2년 차이긴 한데 그때는 2018년에 페드가 금리를 4번 올려서
저때 또 관세도 이제 슬슬 시작할 때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끄집어낸 것도 요때였습니다. 2018년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밑에 요거 페드의 금리 차트를 연방기금리.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올리지 마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을 페드의 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예. 제롬 파월 의장이 가더니 금리를 또 올리는 겁니다. 아니 저 양반 왜 저래 하면서 막 욕을 하죠. 나중에. 그랬죠. 예. 그러면서 4번이나 더 올리게 돼요. 예. 예, 이 부분하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야기되면서 우리 시장은 빠지고 반대로 미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그러면 반도체 랠리였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됐나 보면요. 2017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주목 차트인데요. 마이크론이에요 지금. 예, 네. 지금 쭉 네. 올라오고 네. 12월부터 조정받다가 2월 달에 미국 조정받을 때 눌렸다가 예. 2월 말부터 오히려 전고점을 뚫어버리죠. 예, 그래요? 훌러덩 네, 맞아요. 뚫고 예. 또 예. 4월 미중 무역 분쟁 발등이 이때 3월부터 예. 트럼프가 관세 때린 데서 요 7월 5일 날 첫 관세를 때리거든요. 예, 그 와중에도 눌렸다가 또 올라옵니다. 요때 2018년 5월 달에 5월 9일 날 블랙락이 하이닉스 5% 지분 신고를 하고요. 5월 25일 날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오고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블랙락에서 하이닉스 5% 공시했죠. 지분 신고 네네. 공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조정이 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때도 지금 보면 요 위에 제가 일부러 이격도 차트를 가져왔어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에 이거는 뭐 200일이 아니고 60일인데요. 요 170을 찍었을 때마다 조정이 왔었습니다. 2017년 그 랠리 때도 170 찍고 나서 거의 2달 쉬었어요. 그리고 요 2017년 11월 말에도 고점 찍고 나서 요때도 170 찍고 나서 거의 2달 조정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이격이 과하면 반드시 쉬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행동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로 너무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요. 매수 심리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조정을 받더라. 네, 그런데 그게 트리거가 뭐가 되냐? 누가 뺨을 때려주느냐? 그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란 전쟁이 그 뺨을 때려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란 전쟁 없었으면 이번 주에도 그러면 우리 뭐 6,347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뭐 한 6,500, 700, 뭐 7,000 트라이 중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행보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2월 말에 찍었던 이 지수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수가 옆에 2100이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달러 전환 차트입니다. 달러로. 예, 코스피로 달러를 전환해서 네, 보는 거고요. 네. 예, 보면 희한하게도 지금 여기가 2013년부터거든요. 이 고점을 쭉 그 연결한 차트가 선 좀 보면 이상하다 싶었어. 늘 보던 차트하고 달라가지고. 다르시죠. 네. 예, 그래서 이 고점을 쭉 연결한 선을 이번에 2월 달에 뚫었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었다라고 봐지고요. 여기서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딱 5개월 이평선까지 딱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5개월 이평선이 지금 얼마냐 보면 5,040이고요. 네. 네, 그저께 저점이 5,056인가. 맞아요. 5,056.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차트를 보고 있다는 거죠. 5개월 이평까지 이제 빠졌어. 그 정도면 이격 조정이 충분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요. 예,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는 이거는 좀 과한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전략가들이 지금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KB의 이현택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벌써 한 2, 3주 전에 이 정도 이격이면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셨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름하고 성을 막 섞어버렸네요. 마르코 콜라노비치를 갖다가 마르코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콜라노비치였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저는 기억 못합니다. 예. 이 친구가 요새 또 그랬구나. 내 코스피 빠진다 캐체 하면서 또 네. 생색을 내고 있었구나. 네. 예. 그런데 잠깐만요. 네. 자, 대표님.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저 같은 이제 겁쟁이는 지금 우리 PD님 요 장면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화면에.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거는 월봉인데 코스피 월봉인데 달러로 전환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올라오는 게 우리가 매일 보는 그냥 우리 워낙 코스피 차트보다는 좀 덜 과장됐죠. 그런데 어쨌거나 고점끼리 연결한 저항 구간을 돌파는 했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월간 5개월 이평선까지는 초단기까지는 이제 조정을 받았다 했는데 저의 의문 그 앞에 부분 보시면은 결국 이게 OMA가 20MA, 60MA, 120MA 이런 애들하고도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이 이격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면은 그 앞에 있었던 두 번처럼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하고 한번 부딪히든지 데드크로스가 나든지 하는 그 정도 조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무서운 그림이에요. 네. 예. 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만든 신호가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도록 매도 신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 지금 RSI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과매수. 요 2017년에서 18년 1월 달에 고점이 나왔는데요. 네. 이때도 과매수, 예? 코로나 때도 과매수, 이번은 아주 이번에도 과매수. 아주 과매수.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계속 요즘 신규 고객분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배드 뉴스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난 작년에 뭐 75% 이렇게 코스피가 수익이 났는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은 수비 마인드를 가지시고 기대 목표 수익률을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것만 보면 여기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월 말까지만 자금 받고 3월부터 안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5,050까지 장이 빠져주는 바람에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래요? 있는데 어. 하나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일부러 달러 전환 차트로 가져왔지 오케이.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고점 때마다 반드시 선행됐던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예? 이 줄을 쭉 그은 초록색 선을 항상 밑돌고 장이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죠? 이 지표는? 이 지표가 뭘 것 같습니까? 예, 항상 이 초록색 선을 밑돌고 장이 고점이 나왔었는데 예, 예.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뒤집어 놓으셨 아니네. 환율이네. 환율 차트네.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 차트. 네. 어. 환율 차트에 제가 1,100원의 줄을 쭉 끊은 거예요. 아하. 2013, 14, 15년도에도 그때 하이닉스가 이익이 되게 많이 났었고요. 2015년도에 또 그때도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났었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 2014년도에 환율이 1,02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코스피 고점이 나왔을 때도 환율은 1,08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때도 12월 말에 1,100원이 깨졌었고요. 그래서 항상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코스피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1,450원, 80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고민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코스피 차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험 신호. 네, 위험 신호 중에 매번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체크하는 미국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가
네,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9월 달에 여기 나와서 미국의 실업률이 만약에 4.56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샴의 법칙이 또 발동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실업률 9월 초 실업률을 잘 봐야 됩니다 했는데 다행히 그때 실업률이 위로 안 튀고요. 네,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이번에도 4.6 갔다가 다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실업률 잘 봐야겠네요. 또 나오는데요. 예. 근데 그 실업률을 보통 실업률이 이제 후행 지표다 보니까 예. 실업률을 보면서 주식을 할 수는 없는데 실업률을 약간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ISM 제조 PMI, ISM 서비스 PMI에 보면 고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서비스 PMI도 잘 나왔고 제조 PMI도 잘 나왔거든요. 고용 예, 거기서 지수 괜찮았죠. 고용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달에 나올 때도 그걸 보면서 아 그러면 좋게 나오네 했는데 역시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실업률 지표가 쇼킹하게 막 위로 막 4.6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워낙 이제 위험해 뭐 낙관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뭐니 해도 이제 엔달러 환율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 자,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 지난 24년 우리가 7월 말부터 8월 달에 이 급락했던 거 예, 시장이 급락했는데 이게 지금 달러 엔 차트다 보니까 160일엔에서 그때 139엔까지 그때 BOJ 금리 올라오고 나서 난리 한번 쳤을 때 그때죠. 네, 예. 7월 30날 BOJ가 맞아요. 금리를 예. 올렸고요. 그 전에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엄청 샀었고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네. 한 70억, 80억 거의 한 100억을 샀는데 2,800억을 벌어갔어요. 얘네들이. 어허. 8월 5일 날 그저께 우리나라 시장 5,050 찍는 날 예. 그날도 외국인들이 풋옵션에서 5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가 그 풋옵션을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풋옵션을 그렇게 500억, 800억 이렇게 매도할 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도 달러 엔 차트가 잠깐만요, 대표님. 조금만.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도하고 개인이 풋옵션을 매수한 게 지난 수요일이었다고요? 네,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일 날 그 폭락장을 보면서 옵션 시장에서 개인들은 풋을 사면서 더 빠진다에 베팅했고 네. 외국인들은 그 풋을 팔아서 프리미엄 챙기고 이익 챙기고 장은 또 다시 반등시켜버리고 반등했고요. 급반등을 해버렸고 네. 결국 개인만 털렸네. 네, 예.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풋옵션을 잡으시는 분이나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시는 예.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엔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때도 보면 엔화 강세 현상이 선행됐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인데 주식보다도 조금이라도 뭔가 선행 지표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한 선행 지표를 알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차분하네. 이런 아까 뭐 빅스도 보여드렸고 엔달러 환율도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큰 하락을 가져오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을 보더라도 네. 우리가 그런 조짐을 알 수가 있는데 원엔 환율도 이때가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때 잠깐만요. 예. 와, 우리 박 대표님 자료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자, 잠깐만 숨 한번 고르시고 네. 그 앞에 달러인 차트 다시 한번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한번 아까 이제 이거는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수요일 날 그렇게 엄청나게 장이 빠지던 날 개인들이 풋옵션을 사고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팔았다 했는데 네, 아웃넘버원이 올리셨네. 외국인 풋옵션 매도는 그날 풋옵션 매도 신규가 아니고 개인의 풋 매도 손절, 외인은 풋 매수 익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본다면은 결국 그날은 그 전에 이미 외국인들은 풋 사놓았다가
화수 그렇게 폭락이 왔을 때 거기서 차익 실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달러인 차트 여기서 한번 조금만 이제 대표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술술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한번 굳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 12월 24일 외환당국의 개입 그리고 국민연금에 환했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484원 90원 1485원에서부터 환율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그걸 갖다가 지금 오늘 현재 야간 거래에서 살짝 이제 다시 올라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저 달러인 차트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때 연준의 레이트 책 어쩌고 저쩌고 했던 부분이 저기서 보시면은 차트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달러인에서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서 이렇게 퉁퉁 떨어지는 지금 커서 있는 그 부분 거기가 이제 연준이 달러인 레이트 체크해서 이제 엔화 약세를 갖다가 한번 연준이 도와주면서 가로막던 그 시절인데 이미 지금 현 레벨은 157.85 거의 158인 같으면은 그 레벨도 이제 회복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의 딱 하나의 리스크는 그겁니다. 이제 연준이 가로막았던 엔화 약세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외환당국이 막으려고 했던 1485원 내지는 1490원 이게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다음 주 가서 이게 열리면은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열린다. 위로 간다면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만일에 저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만 중에 1이니까 0.01% 확률로 이렇게 된다면 이상.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제가 혹시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규분 포상에서 시그마 3에 해당되는 게 99%니까 1% 확률 100번 중에 한 번 일어날 확률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억지로 막고 있고 일본 아까 연준의 체크 말씀하시면서 이 억지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조지 소로스랑 드래켄밀러가 과거에 영란은행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한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일인데 그 어마무시한 그 글로벌 자금들이 정말 우리 달러 원화 가치가 여기서 더 약세로 가야 되면 그 정부가 그래 막는다면 좋다고 때리겠죠. 그런데 자, 그 원화가 약세로 간다면요. 지난달에 아까 외국인이 19조 9천억 팔았다 했잖아요.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도 팔아야죠. 근데 채권 샀어요. 누가?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채권 8조 샀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에 베팅하면 금리도 낮은 우리나라 채권을 왜 삽니까? 오히려 금리가 높은 미국 채권 사야죠. 그런데 원화가 약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이게 원화가 더 지금 환율이 1,600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1,600원 안 가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베센트 장관조차도 나와서 그랬잖아요. 한국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약하다. 그럼 지금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상 최대의 그 신고가를 냈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것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많이 났었고요. 지금 반도체에서 뭐 500조를 버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물론 일본이 5,500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심리적 영향을 준 건 맞는데 정확하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저는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혹시나 이럴 수도 즉 달러엔도 달러원 환율도 지난번 개입에 단행됐던 레벨을 슬금슬금 올라서고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맞아요. 채팅창에 또 그거 하셨어요. 어느 분이 하셨더라. 그러니 더 막아야죠. 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그래서 가오 안 무너지려면은 당국은 더 막아야 되고 연준도 어떻게 보면 더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그 레벨을 갖다가 시장이 다시 올라선다.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소장님하고 저는 IMF를 겪어봤잖아요. 예. IMF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예. 날아갔는데 그때 오토바이 헬멧 파는 회사부터 수출 기업들 떼돈 벌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이 수출 기업들은 아니 우리나라 위기도 아닌데 환율 1,450원 또 이란 전쟁 터지면서 1,480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이 너무 좋은 상황에서 환율이 1,500억 원을 간들 1,550원을 간들 그러면 그럴수록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나오면서 달러가 유입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IMF 때부터 여러 번의 진짜 위기가 왔을 때도 그게 2년 이상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조강국이라서 환율이 올라오면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다시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450원의 환율이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 그냥 쭉 더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오면 환율은 떨어지게 됐다. 그거는 뭐 저보다는 근데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환율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리저너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저 우리 지금 화면에 있는 거 저거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달러 환산했던 우리 코스피 월봉. 예, 이겁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하시는 우리 코스피 월봉하고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오른쪽 부분에서 마지막 저 치솟았던 저게 우리가 매일 보는 거는 저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저 앞에 것들은 아주 잔잔하고 지금 저것만 불끈 솟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좀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그림인데 달러 환산을 하니까 차트 같잖아요. 즉 적당하게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나름대로 우상향을 하면서 그걸 갖다 이번에 2월 중에 이제 너무 좀 오버하다가 3월 초에 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원화로 된 월봉을 보면 이건 미친 차트인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그럴듯하다는 얘기는 환율이 즉 저거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환율로 나눴을 때 저 달러 환산 지수니까 이 정도 환율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달러 환산 지수 차트는 차트다운 차트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뭐 제가 봐서는 코스피 오버하는 거나 환율 오버하는 게 나름대로 둘 다 비슷하게 오버했다고 저는 뭐 판단이 되어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거 만약에 이게 펀더멘털에 이제 차트 이제 지우시죠. 화면 정지됐나 하시겠다. 저기 만약에 이게 좀 미친 환율이라면은 이렇게 오래 못 있거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뭐 저기 IMF 때 1999원 뭐 다들 2,000원 거릅니다. 2,000원도 갔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597원도 갔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1,500원에 오래 안 머물렀단 말입니다. 전부 다 순식간에 다 내려왔어요. 네. 다 내려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 1,400원대 이 환율은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만약에 펀더멘털에 반한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했거나 아닌 게 아니라 하는 총재 말 맞다나 하도 뭐 미국으로 들고 나가서 그 차원이라면 이거는 자빠져야 되는 환율인데 다시 금방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 환율인데 이게 잘 안 버티니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거 하면은 한번 훅 환율이 이제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그 환율 얘기를 네. 그 소장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정말 위험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네. 재밌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 투자, 금 투자 네. 엄청나게 열광이었다가 최근에 은 투자 부분이 약간 조금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래요. 그게 요 1월 말에 있었던 하루에 35% 빠졌잖아요. 은이. 그게 하루에 1월 말에 35% 빠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과거에 없었나라고 보면 요때 보시면 요게 2011년 5월 달에 은 가격이 49.82에서 한 33까지 35%가 빠집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시장도 이틀 만에 네. 이격 조정을 당하는 네. 것처럼 2011년도에는
이렇게 2주 만에 거의 일간이니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주식시장 급락보다 늘 선행했던 은가 폭락이라는 거죠. 요때는 2011년 5월 달에 이렇게 빠졌고요. 2011년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떤 쇼크가 있었냐면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러면서 급락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26년 1월 달에 은값이 35% 폭락이 있고 갑자기 이번 3월 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재밌다. 그런 말씀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뭐 ETF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나오고 하면서 코스닥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건데, 그러면 코스닥 차트는 어떻게 되나? 근데 이거는 그냥 달러 전환 차트 안 하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가져왔는데도 이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보면 아직 좀 남았네. 남았네. 예, 남았는데 물론 RSI로 보면 과열 신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번에 코스닥도 5개월 이평을 깼다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있고요. 근데 아까 다른 점이 있대죠. 진짜 위기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무조건 팔아야죠. 근데 외국인은 희한하게 코스닥을 사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위험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한 그 느낌하고 외국인이 보는 느낌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냥 뭐 3천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3천이라고 그냥 숫자를 제시했으니까 정부에서는 또 3천이라는 얘기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가 댓글에서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3천 얘기한 건 없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외국인은 20조나 때렸나?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요 고점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이것도 2012년부터 쭉 보면 이번에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나왔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말 이거 로고 차트입니까? 예, 이것도 로고 차트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ETF에서 정해진 비중이 있는데 그거 이제 삐져 나오니까 삐져 나온 부분에 이렇게 머리 옆에 스치는 느낌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고점이 언제 나오냐면요. 영업이익률 고점을 쳤을 때 주가의 고점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영업이익률 고점에서 그 고점보다 좀 선행해서 삼성전자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는 그때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한다. 예, 그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그때는 먼저 나왔었고요. 지금 보면 이번에 4월 달에 발표될 실적, 7월 달에 발표될 실적 계속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이격 조정이 있고 나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고점을 연결한 거 보면 좀 오버슈팅이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이고요. 하이닉스도 2015년 저점 대비해서 34배나 올랐고요. 예,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얼마 올랐냐면요. 전자도 하여튼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 제가 해외 시총 1등부터 이렇게 10등까지 시총을 보면 TSMC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60조 뭐 이렇게 버는데 우리보다도 시총이 지금 뭐 거의 3천조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이익이 엄청난 거다. 100조 이상 버는 회사가 한 6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지금 뭐 하이닉스가 170조, 삼성전자가 200, 210조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이익이면 엄청나다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부분일 건데 어쨌든 그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더 약세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라오느냐 이게 시장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 보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코스피는 무조건 올랐고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밑에 거고 위에가 코스피인데 예, 달러가 강해지면 코스피 빠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코스피는 올랐고 작년에 트럼프 2기에 1년 차도 달러 인덱스 빠졌고요. 2017년에도 달러 인덱스 빠질 때 우리 시장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올해 관건은 얼마나
달러가 약달러로 진행되느냐 예. 그 부분에 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 단지 하나 좀 찜찜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고점 예. 대비 50% 빠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우리가 실적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주식은 뭐 제일 믿을 게 실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라는 그런 게 없는 이 코인 시장이 아무래도 영향을 지금 받으면서 한 50% 지금 고점 대비 51% 빠졌고 네, 그 부분은 이 차트를 보면 좀 한 10월 달까지는 좀 보고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자, 이번에 그 이란 사태가 있으면 우리는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하면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페드가 금리를 못 낮추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별로 안 올라요.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23년도에 5%까지 올라갔다 했잖아요. 이 와중에는 뭐 아무 경제 상황이 좋아도 주가가 빠졌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 쐐기형 모양에서 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디로 무너질까인데 페드의 금리는 지금 떨어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쐐기형을 만들고 나서는 결국은 밑으로 무너질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월 시장 좀 단기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제가 퀀트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미국 나스닥이 1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은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최근 50년으로 보면 마이너스 나는 달이 두 달인데요. 예. 9월이 있고 그 다음에 2월입니다. 2월하고 5월. 예, 9월하고 2월요. 예, 2월인데 그러면 3월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2주로 끊어서 봤을 때 1950년 이후로 네. 3월이 그 7월 첫 둘째 주보다도 만큼이나 두 번째로 상승이 많이 나오는 달입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셋째, 넷째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first half고 second half니까요. 3월 셋째, 넷째도 보면 네,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2월이죠. 2월. 네, 그래서 이번 3월 달이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나스닥은 5일 연속 양봉이에요. 네, 양봉이란 말이 다 올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동 전쟁을 보고 시초가 약하게 시작해도 예. 다 5일 연속 양봉 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번 주에 예. 나흘 동안에는 음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빠져서 시작했는데 다 들어 올리고 있어요. 또 어제도 장중에 쑥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잖아. 근데 자, 양봉이라고 제가 오늘 다 좀 오른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제동을 많이 겁니다. 네.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열려 봐야 되겠지만 지금 3월 들어서는 나스닥만 플러스 0.36%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2, 3.4%, S&P 마이너스 0.7, 다우가 마이너스 2%예요. 그 3월 들어서 현재까지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렇죠. 지수는 맞습니다. 나스닥만 이제 보합이고. 네. 어. 그래서 이번 중동 사태로 지금 WTI 80일까지 올라고 뭐 되게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작년 4월 달에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는 나스닥, S&P 500, 우리나라 지수 다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은 왜 안 빠지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스만 보더라도 아니야 저런 거는 결국은 이란 막 그렇게 이제 혼내주고 핵 위험으로부터 없어지고 그러면서 저 파괴했던 거 다시 재건해야 되고 무기 실컷 다 소진했으니까 그 무기 다시 만들려면 그게 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잡힐 거다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네. 안 빠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3월 달은 전통적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는 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우리가 겁먹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24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을 때 이 자료 보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었는데요. 아직까지도 M7이나 이 베타가 높은 기술주로 포트폴리오가 글로벌한 포트폴리오가 예. 쏠려 있었다면 베타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필반 지수가 별로 안 빠지는 이유가 보면 지금 M7하고요. 이 컨슈머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필수 소비재라
보면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M7이 PR이 높아야 되고 필수 소비재는 재미없으니까 PR이 10배에서 거래돼야 되잖아요. 근데 월마트가 42.5배예요. 네. 그리고 코스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예. 48.6배입니다. 음흠. 코카콜라 25배, 뭐 이런 P&G 이런 게 23배고요. 여기 보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되게 착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보더라도 25.8배고요. 근데 이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평균이 28.9배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26년이 원래 중간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 이후로 보면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 그냥 박스 조정이거든요. 네. 이미 이 M7이나 이런 베타가 높은 종목들을 많이 쳐내고 방어주로 많이 옮겨왔다는 거죠. 이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스닥이 중동 전쟁 이렇게 나면 왜 안 빠지지? 이런 부분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미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이미 많이 구축해냈다. 좀 오버해서 구축해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말씀드릴게요. 유가에 대해서 뭐 매크로 이 변수를 누가 예측할 수 있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이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또 뭐 110불, 120불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그때 극도로 유가 올라가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77불이 고점이었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에는 뭐 중동 사태가 없었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뭐 또 그 미사일 공격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굉장히 차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마스 그 좁은 땅에 무슨 뭐 기름이 나는 땅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란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거고. 예. 그거는 조금 그거하고 유가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심각했던 사태를 말씀드리면요. 1980년도에 그 79년 오일 쇼크 이후로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폴 볼커가 페드 의장이 돼서 금리를 20% 올리고 그랬을 때 198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만 하더라도 산유국 하면 미국이 기름을 많이 생산 안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오펙에 있어서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런 분위기에서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해. 그 전쟁이 8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8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80년대에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73년, 79년도에 오일 쇼크를 겪었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또 폭등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고요. 1990년 8월 달에 있었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을 때도 유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폭등하지는 않았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을 했으니까 처음에도 유가가 처음에 움직이다가 별일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라크를 이제 혼내주기 위해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 1월 달에 있었고요. 1991년. 그 1월 달에 폭풍 작전 나흘 동안 엄청난 공습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쟁이 뭐 장기화되면 유가가 뭐 100에서 120불 갈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는 많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보면 낮다. 만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만에 하나로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불확실성에 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배팅을 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 만에 하나로 주식이 이제 박앤세일로 거래될 때는 저는 사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에 그동안에 좀 찜찜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ISM 제조 PMI랑 우리나라 지수랑 굉장히 연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18년도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고점을 쳤을 때 ISM 제조 PMI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고점을 쳤고요. 그리고 쭉 빠집니다. 21년도에 6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3,316을 기록할 때도 보면 ISM 제조 PMI가 이렇게 고점을 쳤었고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우리나라 지수 빠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랠리에도 불구하고 25년 하반기에도 보면 ISM 제조 PMI가 못 올라왔거든요. 못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서프라이즈한 게 두 번이나 연속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에 서비스 PMI도 56 가까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3개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80%가 넘는 수출 증감률도 엄청난 수출 실적이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시장 끝났구나. 4천 가고 뭐 이렇게 폭락하는 장이 아니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니까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주가 빠졌고요. 2018년도에 삼성 하이닉스 뭐 40조 매출에 20조 7천억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나올 때도 하반기에 이제 빠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거의 6개월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정이 10개월이에요. 15년에서 16년 갈 때도 10개월이었고요. 2018년에도 10개월이었고 그리고 22년 그 무시무시했던 페드의 고금리 23년 7월까지 금리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반도체는 1월부터 빠져서 10월에 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24년 8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 온다고 했는데 이때도 8월부터 작년 4월에 저점 찍고 그러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개월 조정받고 올라갈 때는 랠리가 거의 1년 반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가 뭐 지금 당장 끝난 건 아니다. 외국인이 막 이제 파니까 좀 겁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단지 이제 하나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22년도에 챗GPT 나오고 나서 반도체 섹터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랬죠. 뭐 지금 액면 분할한 걸로 보았지만 10불에서 210위까지 갔으니까 21배가 올랐었는데 엔비디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 7월부터 영 재미가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엔비디아 옆에 HBM 근데 젠슨 황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HBM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진이 있는 곳에는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고 GPU에 대한 도전은 AMD가 하지만은 AMD로는 안 돼 하는데 갑자기 이제 TPU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체 AI 칩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옆으로 이제 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이 지금 21배인데 금리가 높아요. 국채 금리가 지금 4.1이고 21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PER의 역수로 해서 일드 갭이라는 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그러면 21배면요. 이게 20배면 1 나누기 20 하면 5%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금리가 뭐예요? 4%나 하는데 국채는 확정된 수익이고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익이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일단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EPS 증가율만큼 찔끔찔끔 올라갈 거고요. 미국 시장이. 근데 EPS 증가가 요게 초록색이 EPS거든요. 그동안에는 23년, 24년, 25년에 미국만 EPS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요게 밑에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EPS 증가가 없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EPS 자체가 300에서 600이 왔어요. EPS 자체가 2배로 껑충 뛰면서 결국 이제 성장이 있는 곳으로
자금이 옮겨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그 ETF 조정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러네요. 아, 또 진짜 많이 또 준비해 오셨다. 다 못 본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PD님 이게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자료실 이용하시면은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실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피곤하신가 봐. 얼굴이 모처럼 뵀는데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아우 이런 급변동하는 장에 속이 저희 같이 고객 자금 운용 사람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죠. 속이 시커멓게 타네. 예.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게 괜찮은 장인지 무너지는 장인지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광화문역에서 막 뛰어오시느라고 아까 앉으셨어도 한 5분 정도 숨을 계속 가쁜 숨을 내셨는데 또 주말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쉬시고. 네.